프롤로그. 새벽마다 문 앞에 놓인 따뜻한 커피 한 잔. 김미숙은 10년 만에 다시 느끼는 누군가의 온기에 흔들립니다. 커피를 놓고 가는 사람은 죽은 남편의 막내 동생, 39살 검사 정민우. 그는 10년간 형수를 지켜보며 마음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감정은 금지된 것. 시어머니는 반대하고 첫째 도련님은 유산을 노리며 둘을 감시합니다. 동네에는 소문이 퍼지고 고등학생 딸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도련님이 10년 전 죽은 남편이 남긴 편지를 공개합니다. 민우에게 미숙이를 부탁한다는 충격적인 유언. 가장 믿었던 남편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반전 앞에서 미숙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사랑과 의무,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제1장. 새벽의 커피.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김미숙은 건어물 가게 셔터를 올리려다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문 앞에 평상에 언제나처럼 같은 자리에 놓인 커피컵 하나. 아직 온기가 남아있어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지 10년째. 미숙은 커피를 집어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스함. 남편 정태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처음 느껴보는 누군가의 온기였습니다. 또 놓고 갔네. 누가 놓고 가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모든 걸 인정하는 순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 그것은 미숙의 인생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저 끝 어디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미숙은 그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절대로 고개를 돌려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하루하루 쌓아 올린 그녀의 평범한 일상이 21살 딸 수진이 그리고 75살 시어머니 박순덕과 함께 애써 지켜온 평범한 하루하루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오전 단골 손님인 위쪽 동네 할머니가 조그마한 손수레를 끌며 건어물 가게를 찾았습니다. 미숙이 요즘 들어 얼굴이 부쩍 환해졌네 그려. 그래요? 별일 없는데. 미숙은 웃으며 멸치를 정성스럽게 비닐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받으며 미숙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누가 봐도 봄탄 얼굴인데 뭔 좋은 일이라도 있나?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정말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생기였지만 미숙은 황급히 거울을 치워버렸습니다. 25살 미숙이 정태수를 처음 만난 건 친구의 소개로 만난 자리였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태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동생 민우도 데려와도 될까요? 동생이 요즘 고시 공부한답시고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라서요. 그렇게 넷이서 만났던 그날. 태수는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18살 민우는 수줍음 많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형수님, 저 나중에 검사 되면 형님하고 형수님 호강시켜 드릴게요. 민우가 얼굴을 붉히며 했던 그때의 그 말. 미숙은 그냥 귀엽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저 철없는 고등학생의 지나가는 말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 말이 정말 진심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도 커피는 따뜻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며 미숙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모른 척하며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진작에 정해진 것만 같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밀려올 외로움이 너무 두려워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외로움은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울 것만 같았습니다. 제2장 4명의 사람들. 김미숙 45살.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건어물 가게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닫았습니다. 저 집 며느리 정말 억척스럽게 산다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지만 미숙은 그저 살기 위해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딸 정수진은 21살 대학교 2학년입니다. 경영학을 전공하며 틈틈이 어머니의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착하고 영리한 딸이었습니다. 미숙의 시어머니 박순덕은 75살입니다. 어머마, 오늘 반찬이 좀 짜네. 빨래를 안 널었어? 수진이는 여자애가 공부를 해서 뭐 하려고. 매일같이 며느리를 구박하고 찾았지만 그녀 마음속에서는 깊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걸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손녀 수진과 사이가 안 좋았지만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손녀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말이여, 이번에 장학금을 받았다니까. 그 아이가 지그 아빠를 닮아가지고 머리가 좋아. 그리고 며느리 몰래 가게 뒤편에 간식을 갖다 놓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덕은 참으로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슬픔과 애정이 뒤엉킨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성적표를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학기 전체 수석이야. 설거지를 하다 말고 미숙은 딸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박순덕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여자가 공부를 잘해봤자지, 나중에 결혼이나 잘해야지. 할머니의 말을 들은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저 결혼 안 할 거예요. 빨리 돈 벌어서 우리 엄마 편하게 모실 거라고요. 손녀의 말을 듣고 할머니 박순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시장에서는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말이여, 전체 수석을 했다니까. 저 아이는 미국으로 가도 잘할겨. 참 잘혀. 미숙이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 박순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마, 아들 낳아야 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이 집안을 이어야지. 하지만 시어머니의 바램과 달리 손녀가 태어나 버렸습니다. 긴 시간의 상고를 마치고 얼굴이 헬쓱해져서 나온 미숙에게 박순덕은 차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다음엔 아들 낳아야 혀. 그날 밤 남편 태수가 부드러운 얼굴로 고생한 아내 미숙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우리 딸 예쁘잖아. 어머니도 곧 좋아하실 거야. 시어머니 박순덕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손녀가 돌이 지나자 누구보다 예뻐했습니다. 그녀만의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남들과 달랐던 것 뿐이었습니다. 정태수의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둘째 정상철, 49살. 서울에서 중견기업에 다니며 한 달에 한 번쯤 어머니를 찾아왔지만 형수인 미숙과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셋째 정상호, 46살. 같은 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했습니다. 미숙이 무거운 상자를 들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아무 말 없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정민우, 39살의 직업은 검사이고 아직 미혼입니다. 미숙은 그가 왜 결혼하지 않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놓고 가는 사람,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는 사람. 미숙은 그것을 다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습니다. 외면하는 게 서로에게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3장 금지된 마음.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전어와 고등어가 넘쳐나고
미숙의 손은 비늘을 긁어내느라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날도 정민우가 찾아왔습니다. 오후 5시 손님의 발길이 뜸해지는 시간. 그는 가게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시동생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은 손을 씻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도련님, 저 이거. 민우는 조심스럽게 하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학비예요. 미숙은 하얀 봉투와 시동생을 번갈아 보다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도련님, 이러지 마요. 수진이 학비는 내가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민우는 봉투를 계산대 위에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형님이 살아계셨으면 수진이 대학원까지 보냈을 거예요. 제가 형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시동생의 말을 듣고 미숙은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도련님도 잘 알잖아요. 그러지 말고 도련님 결혼하실 때 보태세요. 이후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다 아는 것들이 지나간 시간만큼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 태수가 죽던 날 민우는 27살이었습니다. 형님의 장례식장에서 형수 미숙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평생 책임질 거예요. 수진이도 어머니도 형수님도. 미숙은 그저 남편을 잃은 상대를 향한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마워요, 도련님. 하지만 민우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후로 12년 민우는 단 한 번도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밖에서 둘째 도련님 상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야, 거기 있냐? 민우는 형님에게 들킬까 황급히 봉투를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상호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형수님도 계시네요. 민우야, 어머니가 찾으신다. 상호는 미숙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의미심장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상호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형수님, 조심하세요. 상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한마디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청소를 마치고 문을 닫을 때였습니다. 민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형수님,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재판 자료인데요. 어머니께 드려야 하는데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요. 핑계라는 걸 미숙도 다 알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고 시장 뒷골목,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를 함께 걸었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집에 거의 다 왔을 무렵 미숙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려 했습니다. 아! 민우가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형수님? 미숙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고 하지만 민우는 쉽게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몇 초간의 침묵. 미숙은 심장이 크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놓아줘요. 도련님. 민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풀었습니다. 죄송해요, 형수님.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고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에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형수님, 추우시죠? 민우가 말을 던지고는 갑자기 자기가 입던 코트를 벗으려고 했고 미숙은 황급히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추워요. 괜찮아요. 형수님의 목소리는 살짝 떨려왔지만 워낙 완강하게 거부하기에 민우는 코트를 다시 입었습니다. 대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 걸었습니다. 어깨가 스칠 듯 말 듯한 거리.
미숙은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꼈고 그와는 다르게 설레임 뒤에 밀려오는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은 후 1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옆에서 걷던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 기다릴게요. 막내 도련님의 뜬금없는 소리에 미숙은 고개를 돌려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도련님. 민우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마음 정리하실 때까지요. 어리기만 한 줄 알았던 막내 도련님의 고백에 미숙은 쳐다보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민우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는 천천히 뒤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미숙은 그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봤고 점점 멀어지는 그를 붙잡아 따지고 싶었습니다.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왜 이렇게 뒤흔드냐고. 하지만 차마 손을 뻗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들키는 순간 시어머니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수진이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것이 겁났고 죽은 남편마저 욕을 먹게 될 것이 겁이 났습니다. 제사장 시작된 소문. 막내 도련님과의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나고 둘째 도련님 상우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정육점 일을 마치고 나서 건어물 가게로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형수님,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사뭇 심각했고 미숙은 그를 가게 뒤편의 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도련님. 상우는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민우 말인데요. 요즘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서요. 둘째 도련님의 말을 듣고 미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뭔가 변명을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그게 무슨. 상우가 그게 아니라는 듯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려고요. 그리고 둘째 형이 요즘 이상하게 굴어요. 어머니한테 자꾸 형수님 얘기를 꺼내고 그러더라고요. 미숙은 입술을 한번 깨물고 상호에게 물었습니다. 첫째 도련님이 무슨 일로 그래요? 상호는 미숙의 눈치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유산 때문인 것 같아요. 돌아가시면 형수님에게 다 넘어간다고 생각하나 봐요. 남편이 죽고 2년쯤 지났을 때 첫째 도련님 상철이 시어머니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형수님한테 재산 물려주실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시어머니 박순덕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네 형수한테 뭘 주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아니, 저도 형수님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이상한 남자 만나서 전부 뺏기면 어쩌려고요. 박순덕은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은 상철을 한참 쳐다보다가 체념한 듯이 말했습니다. 네가 걱정할 일 아니께. 너나 네 식구 잘 챙겨. 이후 상철은 아무 이유 없이 더 자주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오후 미숙의 시장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건어물 가게 미숙이 시동생이랑 그런다던데? 뭐, 막내놈 말하는 거야? 응, 매일 아침 커피 갖다 주고 밤늦게까지 같이 있고 그런데. 미숙은 생선을 손질하다가 그만 손을 베이고 말았고 베인 손가락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멍하게 있는 미숙을 보고 옆 가게 아주머니가 황급히 달려와서 지혈을 했습니다. 미숙아, 괜찮아? 미숙은 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수도가로 가서 손을 씻고 있는데 옆집 가게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숙아, 요즘 소문 좀 조심해. 누가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더라고. 미숙은 눈치로 알았고 이미 시장 안 곳곳으로 소문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 박순덕이 미숙을 불렀습니다. 어머마, 여기 좀 앉아봐. 말을 하고 앉아 있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미숙은 올게 왔구나 하는 걸 직감하고 마루에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고 박순덕은 한참 동안이나 가만히 며느리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민우가 요즘 자주 오지? 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로 대답했습니다. 가끔 와요. 거짓말이었지만 그것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말했고 박순덕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막내 마음 나도 다 알아 근데 안 돼. 어머니. 미숙이 무슨 말인가 하려 했지만 박순덕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네가 재혼하고 싶으면 혀. 그런데 민우는 안 돼. 그 애는 내 아들이야. 죽은 형 생각해서라도 절대 안 돼. 그 말을 들은 미숙은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겨우 참아내었고 시어머니 박순덕은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망부석이 되었고 그렇게 밤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미숙이 처음 시집와서 뭐든지 어려워할 시절 시어머니 박순덕은 변화를 낯설어하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가풍이 엄하니께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살아야 혀. 그리고 뭐든 나한테 말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겨. 그리고 장남 태수가 교통사고로 죽던 날 박순덕은 넋이 나가 있는 며느리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마, 우리라도 살아야지. 어린 수진이도 있는데 저놈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 그날 이후 박순덕은 며느리에게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엄격했습니다. 제오장 무너지는 평온. 시간은 지나가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시장은 점점 한산해졌고 미숙의 손은 동상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순덕이 단단히 일러두었던 모양인지 민우는 더 이상 커피를 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한편으로는 평화가 찾아온 걸 안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견딜 수 없이 허전했습니다. 아침마다 보이던 따뜻한 커피가 안 보였 아니면 자신을 몰래 지켜보던 눈빛이 안 보여서인지 무엇 때문에 허전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작은 온기마저 사라지고 나니까 추위가 뼛속까지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첫째 도련님 상철이 내려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어머니를 찾아온 건 처음 있는 일이었기도 하지만 상철은 미숙을 따로 불러내었습니다. 형수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둘은 시장에서 떨어진 카페에 마주 앉았고 상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혹시 재혼 생각 있으세요? 미숙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도련님. 상철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미숙에게 건넸고 휴대폰의 화면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우가 코트를 벗으려 했던 바로 그날 밤에 시장 뒷골목에서 민우와 미숙이 나란히 걷고 있는 사진. 미숙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도련님? 상철은 가족이라고 믿기 힘든 얼굴로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민우랑 사귀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하나요? 미숙은 손이 덜덜 떨려왔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좀 걸었을 뿐이에요. 상철은 사진을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게 그냥 걸은 거예요? 둘이 너무 가까운데요? 상철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겨서 사진을 한 장 더 보여줬는데 그 화면에는 미숙이 발을 헛디뎠을 때 민우가 미숙의 팔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상철이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팔짱까지 끼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시동생이랑 형수 사이예요? 미숙은 입술을 깨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넘어질 뻔해서 잡아준 거니까. 미숙의 말을 듣고 상철이 휴대폰을 도로 집어넣으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오해? 동네에서 벌써 소문이 다 났는데요. 10년 전 태수가 죽기 직전에 상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상철아, 내가 혹시 먼저 가면 어머니 좀 잘 모셔라. 상철은 태수의 손을 잡고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을 했고, 형님, 무슨 불길한 소리예요. 태수는 그런 동생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부탁하듯이 그냥 만약에 말이야. 그리고 너희 형수도 좀 챙겨줘. 상철은 죽어가는 상철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죽고 나서 상철이 챙긴 건 어머니의 유산이었습니다. 미숙은 입술을 한 번 더 꽉 깨물고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상철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재혼하지 마세요. 아니 하시더라도 민우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어머니 재산이 전부 형수님한테 넘어가잖아요. 그 말을 들은 미숙은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시어머니 재산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요. 미숙의 말에 비위가 상한 듯 상철이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누가 그 말을 제대로 믿겠어요? 10년 동안 곁에서 모시면서 뭐 떨어질 거 없나 생각했잖아요.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이 미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볼게요. 일어나려던 상철이 그녀의 팔을 덥석 잡고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 사진들 어머니한테 보여줄까요? 미숙은 그녀를 잡고 있는 상철의 팔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보여줘. 나는 떳떳하니까.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어쩔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비웃음을 지으며 서서 나가는 미숙을 바라보고 있었고, 미숙은 카페 문을 박차고 나왔지만 서러움에 눈물이 흘렀고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의 돌변한 모습에 분노도 일었습니다. 밖에는 어느새 눈이 내리고 있었고 미숙은 눈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제육장 폭풍전이야. 그날 밤 상철은 박순덕에게 사진을 모두 보여주고 있었고 거실에는 미숙, 수진, 박순덕, 상철, 상호, 민우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덕은 사진을 보더니 미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고, 이게 대체 뭐냐? 박순덕의 목소리는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에 미숙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어머니. 두 사람 사이에 상철이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수님하고 민우랑 보통 사이는 아니에요. 옆에서 듣고 있던 수진이 씩씩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삼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상철이 씩씩거리는 수진을 쳐다보며 놀리듯 말했습니다. 너도 몰랐구나. 엄마가 내 작은 삼촌이랑 만나는 거. 막내 민우가 벌떡 일어나 수진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만하세요. 형수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상철이 민우를 바라보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거네? 형수한테 들이댄 게 잘못이지, 뭐. 조용히 있던 박순덕이 손을 들어 올려 모두를 조용히 시키고 막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우, 정말로 네 형수 좋아요? 민우도 지지 않겠다는 듯이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숨죽여 듣고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시어머니 박순덕은 눈을 질끈 감고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이 미친놈. 민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형님 돌아가시고 12년 동안 형수님만 봤어요. 형수님이 혼자 애쓰시는 거, 외로워하시는 거, 힘들어하시는 거 다 봤어요. 저는 그냥 지켜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진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삼촌이 왜 우리 엄마를 지켜? 민우가 울고 있는 수진을 쳐다보며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내 엄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혼자 살 이유가 없다고. 그게 아니라는 듯 수진은 고개를 마구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빠는요? 돌아가신 우리 아빠는 어쩌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듣고만 있던 미숙이 딸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태수가 죽기 전날 밤 병간호를 하고 있는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 너 형수 좋아하지? 순진한 27살 민우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무슨 말을. 괜찮아. 나도 알아. 내가 옛날부터 형수 좋아했던 거. 형님, 만약 내가 죽으면 형수 좀 잘 챙겨줘. 수진이도. 그렇게 말을 하며 태수는 웃었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7장 숨겨진 진실. 어머니, 잠깐만요. 바로 그때 둘째 도련님 상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고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들어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큰형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박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열어보았고 그 봉투 안에는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죽은 남편 태수의 손글씨가 쓰여 있었고 그걸 본 미숙은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박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아마 저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엄마, 미숙이와 수진이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미숙이는 강한 여자 같지만 누구보다 여리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민우가 어려서부터 미숙이를 좋아하는 걸 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민우가 고등학생일 때부터 알았고 가끔 보면 저보다 좋아하는 것 같아 질투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민우가 형수를 좋아하는 걸 알게 되셨을 때 한 번만 눈 감아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애는 착하기에 미숙이랑 수진이 잘 챙겨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못다 하고 가는 일, 제 욕심이지만 민우라면 대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일찍 가서 어머니와 수진이 그리고 미숙이에게 미안하네요. 불효만 하고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머니 행복하십시오. 수진이에게도 전해주세요.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고. 태수 올림. 시어머니 박순덕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고 읽는 내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가만히 앉아보고 있던 상철이 보다 못했는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진짜야? 조작한 거 아니야? 눈물을 훔치고 매서운 얼굴을 한 박순덕이 상철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닥쳐라. 내 큰형 글씨야.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미숙을 쳐다보았고 죽은 남편의 글을 듣고 미숙은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박순덕은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그리고 미숙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마, 태수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 하겠냐? 그리고 박순덕은 민우를 아련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우, 내 어머니, 내 형이 널 믿고 부탁했구나. 어머니, 시어머니 박순덕은 깊은 한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어. 며느리 인생까지 붙잡고 있을 순 없지. 수진이 할미 부축혀. 들어가야겠다. 수진이 할머니를 부축하고 방으로 들어간 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침묵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13년 전 형님 태수가 편지를 쓰던 날
상우가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이런 편지를 왜 써요? 태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우야, 편지는 꼭 간직하고 있다가 민우하고 형수한테 일이 생기면 그때 어머니한테 보여드려라. 부탁이다. 형님. 형님의 말에 상우는 무려 12년 동안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상철이 벌떡 일어서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돼요. 형수님이 재혼하면 재산은요? 자식의 말에 어이가 없는 박순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산? 너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내 형은 가족이 행복한 게 중요하다고 했어. 상철이, 너 오늘부터 이 집에 오지 말어. 지 형 뜻도 모르는 놈이. 어머니의 냉정하게 잘라버리는 말에 상철은 할 말을 잃었고 결국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박순덕, 미숙, 수진, 상호, 민우만 남았습니다. 박순덕이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멈, 그동안 나가 너무 매몰차게 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니들 맘대로 혀. 난 이제 상관 안 할겨. 하지만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일어서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 형수님,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8장 각자의 자리. 그날 밤 이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상철은 그렇게 떠나고 나서 다시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박순덕은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 내 맘대로 살아. 하지만 미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했는데도 민우는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흘러 봄이 찾아왔고 미숙은 여전히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게를 열었고 문 앞에는 더 이상 커피가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그게 오히려 더 편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수지는 대학을 무사히 졸업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첫 월급을 탔고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속옷을 선물했습니다. 박순덕은 그동안 숨겨뒀던 돈을 꺼내서 손녀에게 축하금을 쥐어줬고 셋은 여전히 함께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우가 갑자기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옆에는 여자가 함께였습니다. 미숙은 생선을 손질하던 손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고 민우는 그녀를 보지 않고 여자와 나란히 시장을 걸어갔습니다. 상우가 건어물 가게로 와서 얘기해줬습니다. 형수님, 민우 약혼했대요.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잘 됐네요.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 민우가 어머니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선 좀 보려고 해요. 박순덕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형수님이 저 때문에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하고 살아야 형수님도 편하실 것 같아서요. 박순덕은 그렇게 말을 하는 막내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고 어머니, 형님은 형수님이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제가 옆에 있으면 형수님이 불행해요. 민우는 그렇게 결심한 듯 말하고 떠났습니다. 얼마 후 상우가 가게로 오더니 다시 소식을 전했습니다. 형수님, 민우 다음 달에 결혼한대요. 미숙은 생선을 손질하던 손을 잠시 멈췄고 그래요? 잘 됐네요, 정말. 상우는 그런 형수님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미숙은 조용히 웃으며 었습니다. 괜찮아요. 도련님도 행복해야죠. 상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갔고 미숙은 다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어 미숙은 가게 문을 닫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에 총총히 떠 있는 별을 보며 그녀는 죽은 남편을 생각했고 남편이 쓴 편지를 생각했습니다. 행복하세요. 하늘을 보며 미숙은 걸음을 잠시 멈춰섰고
행복. 과연 그게 뭘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이 순간만큼은 괜찮았습니다. 딸도 시어머니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별빛 아래 혼자서 미숙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쁜 딸이 있었고 엄한 시어머니가 있었고 매일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남편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당신 말대로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에필로그. 1년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했고 박순덕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아내와 함께 시장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뵈러 왔어요. 민우의 아내는 온화하고 착한 여자였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그녀와 미숙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래, 어서 와.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야. 민우는 잠시 미숙을 쳐다보더니 물었습니다. 형수님, 행복하세요?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네, 행복해요. 도련님도 행복하세요. 민우는 밝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네, 형수님.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그날 밤 미숙은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편지를 읽고 많이 울었어요. 당신은 정말 저를 사랑했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어요. 민우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어요.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저는요, 여전히 가게를 하고 있어요. 수진이는 잘 크고 있고요.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고 있어요. 당신 말대로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비록 당신과 함께하는 행복은 아니지만요. 사랑했어요, 여보. 그리고 고마웠어요. 미숙. 미숙은 편지를 남편의 영정 앞에 놓아두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다시 가게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